자, 두 번째 시간 가볼게요. 어제 6시까지 수업했다니까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네요. 초창기 시험에요. 우리 중개사 초창기 시험에 그 마무리 특강, 10월 달에 이렇게 마무리 특강 하면 실제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원들은 이렇게 새벽 2시까지 하기도 했어요. 실제요. 제가 나중에 혹시 초창기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요즘 좀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제 고생하셨어요. 일요일 날 이렇게 또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감정 평가로는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이제 수업을 시간을 가져서 좀 자세히 하자 이런 의미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감정 평가 이렇게 목차가 되는데 일요일 날 정규 활동도 하셔야 되고 못 오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평가에서 이제 수업을 일요일까지 들어보면 과연 내가 자기 스스로 저건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다고.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저거 너무 어렵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걸 하겠다고 막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거 안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 부분이에요. 원가법, 거래사비고법, 수익활용법 이 부분에 이론적인 거. 그럼 이제 일요일 날 이론을 열심히 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욕 나와. 속으로. 밖으로는 욕에도 이제 안 들리지. 마스크도 썼으니까 안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욕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매년 출제된다. 그러면 욕 나오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원가법, 거래사비고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활용법 요 4가지. 요 4가지가 이제 시험엔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요 4가지 방법 중에서 이론이 나오는 게 거래사비법이 19회 때 이론 나오고 그 뒤로 이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19회 때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5년 동안 거래사비법은 이론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내용이. 근데 거래사비법 개념은 나와. 근데 깊은 내용이 나온 적이 없고 19회 때 이걸 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19회 때. 그다음에 이제 30회 때 여기 수익활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내요. 그다음에 작년에 32회 때 원가법을 내고 이제 그러면 19회 때부터 해서 작년 32회까지 이 부분 엄청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욕 나온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론적으로 나온 게 3번이야. 3번. 그럼 엄청나게 어려운 이 부분이 3번밖에 안 나온다. 최근 12, 13년 동안. 그럼 자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어렵고 출제 빈도는 낮고. 그러면 요 19회 때부터 32회까지 작년까지 해서 12, 14년 동안 이 부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데 이론은 3번 나왔다. 그거 못 낸다는 소리야. 계산 문제. 이 부분은 매년 계산 문제가 2문제 이상이 들어가요. 작년에는 이 부분에 시험에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 2문제, 그다음에 원가법 이론 쪽이라 1문제 이렇게 3문제를 냈다고. 근데 계산 문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계산 문제 이 부분 계산 문제를 푸신 분이 있고 안 푸신 분이 있다고. 알면서도 안 풀으신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감정 평가론만 유일하게 제1편이 총론, 2편이 경제론 이렇게 했는데 감정 평가론이 8편인데 이 부분만 국토교통부에서 몇 문제 내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니까 금융론, 투자론은 몇 문제 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감정 평가론은 이렇게 했다고. 40문제인데 이 중에서 15% 내외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이게 17회 때부터 이렇게 약속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 16회 때인가 15회 때인가 감정평가 이 부분에서 13문제를 출제한 거야. 40문제 중에서. 이거 미친 거지. 출제자들. 지금 제대로 못 살 겁니다.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든지 그렇게 살 거야 지금. 많이 아파버리면 안 되죠. 그분들이 그랬다고 해서 너 죽어라 이러면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아마도 마음에 많이 가책을 받을 거야 지금. 그때 그렇게 내지 않았으면 합격하실 분들이 많았을 텐데 떨어진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17회 때부터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15% 내외로 출제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15%면 6문제입니다. 40문제에서. 그래서 꼭 6문제를 내다가 최근에는 7문제까지 내는 경향을 보여요.
8문제 내면 그때는 이제 또 말을 해야 돼. 아니 15% 내면 7문제까지 이해된다. 그 8문제가 뭐냐? 8문제 나오면 이런 것을 어렵게 내버려요. 요 이론을. 의미하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8문제 나와서 어렵게 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 마비되게 만들어버려야 돼.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문제가 너무 어렵다. 문제가 지랄 같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문제가 어렵나 보다. 좀 쉽게 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너무 쉬워? 어렵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 그거 반영할 수 있잖아요. 보고 나서. 그래서 이제 15% 내외니까 6문제를 꾸준히 출제하다가 7문제까지 출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그러면 이제 7문제, 6문제를 출제하면 어떤 형태를 보이냐면 요 기초이론에서 만약에 기초이론에서 3문제가 나오잖아요. 요 기초이론에서 3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감정평가 방식에서 2문제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는 1문제 이렇게. 부동산 가격 공시가 최근 10년 동안 계속 한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와요. 이게. 그러면 한 문제 빼고 5문제인데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3문제 나오면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2문제예요. 그럼 기초이론에서 2문제가 나오면 감정평가 방식은 3문제예요. 그래야만 6문제 될 거니까 작년에는 요 2문제, 3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 기초이론에서 3문제 나온 게 훨씬 좋아요. 여기 감정평가 3방식, 요 방식, 요 3개 방식에서 방식 3개거든요. 여기서 3문제를 내버리면 그럼 3문제 다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3문제 다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 3문제 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서 3문제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면 감정평가 3방식에 여기 이제 만약에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오면 감정평가 이론은 35번부터 해서 40번까지예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럼 35번부터 40번까지면 6문제거든요. 그럼 35번부터 40번까지 중에서 요 계산 문제 관련된 게 36, 37, 아니야. 37, 38, 39 이렇게 돼요. 이 부분에 계산 문제 있다고. 40번은 거의 100% 이거고. 이렇게. 그럼 이제 부동산학 개론 민법 이제 1차 시험 보는데 민법 40문제 다 풀고 부동산학 개론 여기까지 풀었으면 40문제에다가 35번까지 풀었으면 35번 풀었으면 76문제를 푸는 상태라고. 그럼 요 뒤에 계산 문제 머리 아파서도 못 풀어요. 머리 아파 띵해서도. 그러니까 머리가 띵하지 않는 상태도 못 푸는데 머리가 띵한 상태에서 풀리겠습니까? 안 풀리겠습니까? 잘 안 풀린다고. 그리고 대충 보면 알아. 자기가 시험 보면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럼 합격할 줄 자신 있으면 이 부분은 알아도 안 풀어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선생님 계산 문제 전혀 안 합니까? 아니요.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산 문제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의 목표는 6문제인데 6문제 중에서 선생님 나는 6개 다 맞춰야 되겠어요. 다른 부분 못하니까 6개 다 맞춰야 되겠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6문제를 다 맞추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책 페이지 수 1200 몇 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거. 그 금액만 해도 10만 원 넘어가. 그거 제가 하나 소개시킬 테니까 그 책 보면 돼요. 그 책. 거기에 감정평가사들이 공부하는 책이야. 그거 보면 된다고. 그럼 6문제 맞출 수 있어. 그럼 1000몇 페이지짜리를 6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거 본다. 그러면 경제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해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6문제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3문제 내지 4문제를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가격 공시에도 얘는 고정적으로 한 문제 나오는데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한 문제하고 여기 이론에서 3개 나오면 2문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2문제. 그러면 3문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감정평가 방식에서 3문제가 나온다. 그럼 한 번으로 찍어 그냥. 계산 문제 3문제 나오면 3문제 다 3번. 그럼 하나는 걸려 드릴 거라고. 자, 그렇게. 아니, 그게 현실적이에요. 현실적. 물론 제가 설명은 다 해요. 하지만 들어보시라고. 나 재밌다. 알 수 있다. 그러면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미치겠다. 그러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일요일 날 정기활동위원회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수업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오늘 많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주로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중에서 이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요거죠. 분석 가격 공시제도. 얘는 들어보면, 야, 오늘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공부할게요. 기초이론에서. 감정평가의 개념 안 나올 겁니다. 필요성, 기능 역시 의미가 없어요. 요 감정평가의 분류. 요 첫 번째 감정평가 분류 이 부분은 출제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매년 나오진 않고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출제할 시기가 됐어요. 한 3년 토울로 출제하니까. 그러니까 출제할 때가 됐으니까 요거 보셔야 되고, 가격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이론도 한 4년,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역시 출제할 때가 됐어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3문제까지 출제해요. 3문제까지 6문제 중에서. 근데 이 감정평가의 규칙은 이거 공부하면서 이 감정평가의 분류, 감정평가 규칙을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류 공부하면서 뭐 기준 시점 그런 거 공부하는데 역시 감정평가 규칙을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감정평가 3방식 요거 이렇게 나눈 거, 얘도 감정평가 규칙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따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하면서 감정평가의 규칙의 내용을 제가 설명하겠다는 소리예요.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고 7월달, 8월달 되면 요 부분만 별도로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이 나온 내용입니다. 요것만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여기 개념 필요성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이제 개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개념은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거요.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등은 어떤 것을 감정평가합니까? 그 말이야. 토지도 하고 건물도 하고 자동차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감정평가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걸 시험에 내서 틀린 말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 가치를 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제적 가치라는 게 교환 가치가 있고 사용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교환 가치가 뭐고 사용 가치가 뭡니까 이런 거 안 내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교환 가치는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어느 정도 가치로 거래될 것인가. 이 교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격이야, 가격. 가격인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가액이라고 표시할 뿐이라고. 그다음에 이거 사용료, 빌려주고 사용료도 있는데 그것을 사용가치라고 하고, 사용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임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은 임료라고 했다가 최근에 이제 임대료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그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 사용가치라는 게 있고, 그 교환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가액, 사용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건 임대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건데 가액 구하는 것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감정평가에는 규칙 제5조 이렇게 나오는데, 봐요. 여기 이제 개념이고, 개념은 됐어요. 뭐 시험에 나올 일이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든다고. 100% 시험에 나온다 해도 틀린 말 안 만드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럼 이제 필요성이라는 게 나와. 필요성 필요 없어요. 기능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 분류 나오죠. 이 감정평가의 분류는 시험에 이제 나올 때가 됐다 했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의 분류가 공인평가, 공적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법정평가, 뭐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이렇게. 그럼 감정평가의 분류 파트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거 나온 것은 아주 오래전에요. 요즘은 감정평가의 분류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은 예전에 나왔고 지금은 뭘 내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 6, 7조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게 나온다고. 그걸 잘 낸단 말이에요. 그거. 그럼 봐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를 가면 현황 기준 평가라는 게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그러면 개별 평가라는 게 있다고.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요즘은. 자, 정리요. 감정평가에서 가장 먼저 감정평가 분류를 공부해야 되는데 공인평가, 공적평가 이런 것은 예전에 시험 스타일이고 요즘은 감정평가하는 규칙 5, 6, 7조를 낸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래서 자주 나온 5, 6, 7조를 먼저 보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긴장한 것 같아.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필기노트 108쪽에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5조의 내용이 나와요. 그 뭐라고 나오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다. 자, 감정평가는 가치 구하는 겁니까? 가격 구하는 겁니까? 가치 구하는 거야. 가치. 가치를 산정하는 건데 이 가치가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교환 가치라는 게 있고 투자 가치라는 게 또 있고 보상 가치라는 게 또 있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상 가치라는 것도 있고. 자, 질문. 가치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이 가치가 하나라고 내서 답을 준 적이 있다고. 가치는 여러 개 있던 거야.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감정평가는 가치로 가는 건데 가치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 개. 그럼 도대체 무슨 가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5조를 봤더니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때는 감정평가는 가치로 가는 건데 근데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해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첫 번째 원칙. 그럼 원칙이 나왔으면 예외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말이에요. 예외. 그 예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예외가. 그럼 예외는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예외가 이제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세 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요거 이제 하셔야 돼. 그럼 여기는 시험에 그대로 나와. 여러분들 법 조문이 나오거나 규칙, 시행령이 나온 내용이 나오면 거기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대로. 다른 부조금 까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 제5조 1항이 이거라고.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2항이 이거야.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럼 왜 이 세 가지가 시장과 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됐냐면 이 감정평가는 규칙이 있고요. 그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이 이제 대통령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묶어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 그러면 여기 법, 시행령, 그 다음에 규칙, 시행규칙 중에서 법이 가장 우선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규칙이 가장 하위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이 감정평가형 규칙에 시장가치라고 돼 있어도 어떤 법에서, 어떤 영에서 이때는 시장가치지 말고 보상가치 해라. 이렇게 나오면 규칙이 우선합니까? 법이 우선합니까? 법. 그래서 법령에, 어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야. 감정평가 규칙에는 시장가치인데 근데 어떤 법을 봤더니 이때는 보상가치 해라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시장가치입니까? 보상가치입니까? 보상가치.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시장가치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 감정평가 의뢰인이 와서 이거 평가할 때 보상가치 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가치의 가치를 보상가치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 통념상 이거는 시장 가치가 아니라 보상 가치 해야 되겠다. 사회 통념상 교환 가치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봤을 때 교환 가치가 적정하다면 교환 가치, 시장 가치, 유예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O. 오케이. 자, 첫 번째 원칙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감정평가하는 규칙 제6조입니다. 6조. 6조는 현황 기준 원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좀 페이지 수를 넘겨서 늘 필기노트 예. 자, 109쪽이 109쪽. 109쪽 가면 가운데쯤에 가운데 약간 밑에 양글 5번 감정평가 규칙 제6조입니다. 그러니까 6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6조 1항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분산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한다. 이걸 현황 기준 평가 이렇게 불러요. 현황 기준 평가. 자, 제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지목은 밭이야, 밭. 밭인데, 근데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건물이. 그러면 지목은 전인데 이용 상황은 밭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요, 대지. 이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에 속해 있어요. 그럼 감정평가 규칙 제6조는 감정평가할 때 두 번째 원칙 있는 그대로 하세요. 그 있는 그대로가 현황 기준 평가야. 현황 기준 평가. 그럼 이 토지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가 밭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 그 대지로 평가하는 소리야. 그다음에 그린벨트에 속해 있죠? 그럼 그린벨트에 속한 대로 평가하는 소리야.
이게 현황 기준 평가야. 그린벨트에 속했는데 그린벨트에 속하지 않는 대로 평가해 버린다. 그러면 높은 가격이 된다고. 그 원칙은 그린벨트에 속했으면 그린벨트에 속한 대로,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소리야. 그게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그게 현황 기준 평가야. 그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평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고.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가지가 앞에 나왔던 제6조 시장과 지외가치 기준 법의사하고 똑같다고.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는 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조건을 붙일 때 이렇게 한다고. 의뢰인이 와서 요거 평가해 주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가, 요거 평가해 주시는데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을 조건을 달아주세요 그런다고. 그럼 의뢰인이 요청하잖아. 의뢰인이 요청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때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야. 여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인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요 조건에 대해서 아주 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그 정도까지 나오기가 좀 곤란할 텐데, 평가사 시험에 나와서 우리의 공부 분량을 좀 늘려주긴 해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야. 그냥 조건을 붙일 수 있냐 없냐? 있다. 세 가지 경우에 법의사는.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합리적으로. 저 조건은 민법 선생님한테 배우죠? 민법 선생님한테 조건하고 기한 배우잖아요. 아직 안 배웠나? 조건 붙이잖아요. 조건. 그러면서 불능 조건도 있고, 정지 조건도 있고, 학교 가면 뭘 사준다 막 나오고. 아유, 복잡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와서 합격하면 사준다. 아, 싫어. 주면 주고 말면 맞지. 저는 그럴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조건에 여러분 합리적으로 판단해봐, 합리적으로. 그럼 이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제가 여러분이 평가사인데 제가 와서 의뢰를 해요. 그 조건을 붙여달라고 그래. 그럼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봤더니 그 조건이 실현 불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불법적인 조건이야. 그 다음에 합리성이 없는 조건이라고. 그럼 이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걸 낸단 말이야. 그걸 작년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아주 진하게 했다고. 그러면 조건을 붙여서 저한테 제가 여러분 평가사고 제가 조건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죠.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지시하는데 불법적인 조건이야. 실현 불가능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해 줄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평가 못합니다. 거절해야 됩니까? 거절. 그걸 낸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부수적이고 나중에 다시 언급할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이다. 이거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 세 가지 경우에. 법, 의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생님 나 그거 아는데, 그럼 조건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은 합법적이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된다. 그럼 실현 불가능하다. 불법적이다. 그러면 평가해 주지 말아라. 나 평가 못합니다. 그러면 거부해야 된다.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원칙, 감정평가형 규칙 제7조. 여기에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여기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규칙 제7조는 원칙이 하나고 예외가 3개 나와. 예외가. 그 원칙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로 해야 한다.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7조 1항이야. 여기에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라고 불러요. 그럼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평가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이걸 개별평가로 불러주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시험은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을 개별로 한다. 여기 한 4번 정도 5번인가 나온다고 이거. 근데 이걸 우리가 개별평가라고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칙. 그럼 예외적으로 3개가 나오는데 3개 전부 다 여러분 포인트는 있다 하면 돼. 있다.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좀 쓰실 분은 이제 써볼 건데, 자, 필기노트 몇 페이지 왔냐면 110쪽 가면 예외에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나오죠. 그럼 일괄평가에서 일체로 거래, 용도상 불가분에 관계있고 물결 표시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거 쓰시면 돼. 요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자, 쓰시면 들으세요. 원칙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뗄 수 없다. 일체로 의뢰된다. 그럼 2개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괄평가라고 부른다고. 근데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일괄평가란 말은 없다고. 없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평가라고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내는데 2번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했고 한 번은 2개 이상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어도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있다 그러면 된다고.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2번째 구분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구분평가라는 말은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 규칙 제7조 3항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평가라고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시험은 구분평가로 안 나오고 이거 그대로 나온다고.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역시 얘도 있다 하면 돼. 있다. 없다라고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럼 있다 해야 돼.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했다. 가치를 달리했다.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거요.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토지도 부동산, 건물도 부동산. 하나하나를 개별 부동산이라고 그래. 개별 부동산. 그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야. 그게 요거라고 요거. 대상 물건을 개별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그럼 2개를 싸잡아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구분평가라고 나온 거 걔는 건물만 봅시다. 건물만 보면 1층부터 4층까지는 상가 나머지 5층부터 해서 20층까지는 주택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하나의 건물인데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상가 부분하고 주택 부분이. 이때는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자, 그다음에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여기 100번지 토지. 이런 토지를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100번지 토지 이름 뭐라고 그래요?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면적 단위, 등록 단위 이런 것을 필지라고 그래. 필지.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 날 요거 배울 거야. 필지 이런 거. 9일 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야, 이 부분이 하나의 물건 일부분이야. 요 일부분만 대상 토지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원칙 평가할 수 없다. 원칙 평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원칙. 그럼 원칙이 나왔으니까 예외가 나온다는 소리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원칙은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때는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고. 근데 법조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안 나오고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걸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이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이 부분만 수용이 된대. 수용. 국가가 이렇게 도로 내겠다고 이 부분만 수용한다는 소리야. 그럼 이 부분만 수용하면 이 부분만 보상액을 산정해 줘야 돼. 이런 경우는 이 예외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을 부분평가라고 한다고. 부분평가. 그러니까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됐죠? 이것을 우리는 부분평가 이렇게 부른다. 그럼 여기도 역시 있다 해야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7조 가장 잘 나오는데 원칙은 개별적으로 해라. 예외적으로 3가지 나온다. 있다. 이 3가지 전부 다 없다라고 시험을 했다고. 없다라고. 그러니까 있다라고 더 잘 나오는데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말이야.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일괄해서 평가할 수 없다. 틀린 말. 됐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 이 부분평가는 이렇게 냈다고.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이 저촉됐대. 도시계획 시설. 여러분 힘들어 보이시구나. 어제 늦게 오면서
도시계획 시설. 그럼 요 도시계획 시설, 도시계획 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래요? 도시계획 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 내일 말하려고? 내일. 도시계획 시설은 공법에서 나오니까 도시계획 시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지 뭐요? 도로. 그러면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됐다. 그럼 이렇게 도로에 저촉됐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걸 냈단 말이에요. 뭐라 냈냐면 토지의 일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경우에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OX, X 그거 요거 낸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게 한다고. 자, 그럼 최근에 감정평가론에서 우리 첫 번째 해야 될 게 분류에서 자주 나오는 거 규칙, 감정평가 규칙 5, 6, 7조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럼 질문. 여기 요 7조 요 원칙이 개별평가죠? 개별평가. 그다음에 6조가 현황 기준 평가거든. 현황 기준 평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뭐라 물어봤냐면 5조가 뭐요? 5조가 시장가치 기준. 시장가치. 5조가 시장가치라고 이게. 요거 시장가치.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 물어봤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그러면 시장가치 기준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이게. 자, 오늘 지금 3개 배웠잖아요. 규칙 제5조. 5조 시장가치 기준이죠. 요 시장가치 기준, 요걸 주면서 요 시장가치 기준이 감정평가 가는 규칙의 내용에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고. 있다 없다? 있다. 자, 제6조가 뭐예요? 6조가 그렇죠. 현황 기준 평가. 현황 기준 평가. 여기에 감정평가 규칙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다고.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자, 다음 일요일 날 6일 날 뭘 배우냐면 이런 거 배운다고. 6일 날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게 있다고.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거 있는데 이 시상가액을 조정하라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6일 날 배울 거라고. 시상가액 조정하라고 감정평가 규칙에 딱 정의해 놨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을 보면 시상가격을 조정하세요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낸다고. 자, 30회 때 시험 문제요. 30회 때니까 최근에 시험 낸 겁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OX. 에이, 다시 해볼게. 크게 대답해 줘야지. 아, 맞았어. 또 그러면 X 할까봐 제가. 여러분이 지금 O 했는데 제가 에이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또 X 할까봐. 맞았다고. 시상가격 조정이라는 게 감정평가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회 때 이렇게 된다니까요. 시상가액 조정이라는 규정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OX? O. 됐죠? 그렇게. 그만큼 감정평가의 규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자, 그러면 원칙 3가지 끝나고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다고. 기준 시점. 그 기준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기준 시점. 필기노트는 어디로 왔냐면 109쪽. 9쪽 기준 시점. 요 기준 시점도 한 2년에 한 번꼴 또는 3년에 한 번꼴로 출제되는데 30회 때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 지문지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그러니까 변동하니까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라는 것을 정해야 돼요. 기준 시점. 요 기준 시점은 요 6일 날 공부하다 보면 기준 시점이 여러 번 나와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그럼 이게 기준 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결론은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거.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인 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은 요거 가지고 잘 내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하고 제9조의 기준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규칙에서 두 군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용어정의에서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요걸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자, 필기노트에 115쪽 한번 가봐요. 필기노트 115쪽 가면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러면서 제2조 용어정이 나오죠. 그 용어정에서 2번 볼래요?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한 번 나와 우리 시험에서 한 번. 한 번 나오니까 자주 나오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요 감정평가 규칙 115쪽은 없지만 구조를 가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걸 잘 내요. 요거. 그러니까 요 2조에 나온 용어정에서 나온 것은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이 없고 요 가격조사 완료일 요게 기준 시점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무조건 기준 시점이 나오면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근데 시험 문제는 가격조사 완료일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감정평가의 평가 완료일 이렇게 준다고. 감정평가 완료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완료일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평가 완료일.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이라고 한다고. 또는 현장조사 완료일 이렇게 나온다고. 현장조사 완료일로 한다. 역시 틀린 말이에요. 또는 실지조사 완료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역시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특히 우리 감정평가에서 이 현장조사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감정평가에서는 현장조사란 말은 없다고. 실지조사란 말도 있어요. 감정평가에서. 그런데 현장조사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어떤 경우는 간에 현장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X 그러면 돼. 현장조사는 없어. 현장조사란 용어가 감정평가론에 없는 용어라고. 근데 그 현장조사란 말을 우리 시험에서 몇 번 준다고. 그럼 현장조사를 주면 꼭 그럴싸해요. 아 그렇구나 한다고. 감정평가에서 현장조사 나오면 뭡니까 X입니까? X 무조건 X. 이 현장조사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찰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야. 뭐 교통사고 현장조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조사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깔고 이 기준 시점이 뭔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기준 시점. 자 제가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이 부동산을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1월 3일 날 의뢰인이 와서 저한테 감정 평가를 의뢰를 해요. 평가 의뢰합니다. 평가 의뢰 이렇게 해요. 예? 그럼 의뢰를 하고 이제 의뢰할 때 이 의뢰인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거 보상가치 구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원칙은 시장가치인데 그 보상가치 구해주세요 그러면 시장가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고. 의뢰인이 또 와서 뭐라 하냐면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를 해제되는 것을 전제해서 평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건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조건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다면 예? 그런 경우가 이제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자, 의뢰인이 의뢰하고 이제 가면 제가 이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서 저 부동산을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 된다고. 가서 보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저 부동산 가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해요. 그걸 가격조사라고 한다고. 그럼 제가 1월 5일 날 가서 이 부동산 가격조사를 시작했어요. 가격조사 시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격조사가 그날 끝난 게 아니라 1월 10일 날 가격조사가 끝났다고 봐요. 가격조사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쓰는 것은 우리 필기노트에 없는 건데, 자, 여기에 1월 12일 날 이 건물 옆으로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나와요.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1월 15일 날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요. 감정평가액. 평가액이 10억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월 10일 날로 끝나요. 10일 날. 그럼 1월 12일 날 도로가 신설된다는 이 데이터는, 이 자료는, 이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만약에 요 1월 10일 날 부동산 가격이 5억이었다 기봐요. 5억. 그러면 1월 12일 날은 5억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됐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일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10일 날 가격조사가 끝나고 이 자료를 15일 날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요 평가액을 결정했다 해봐요. 10억이라고? 그럼 요 10억은 15일 날 가격이 아니라는 거야. 15일 날 가격이 아니고 3일 날 가격도 아니고 5일 날 가격도 아니고 12일 날 가격도 아니고 10일 날 가격이라는 소리야. 10일 날. 그래서 요 기준 시점이라는 게 당신 감정평가자 당신 1월 15일 날 10억이라고 결정했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0억이라고 결정했습니까? 저요 10일 날 기준했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10일 날.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10억이라고 결정했잖아요. 10억이라고 결정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 그게 가격조사 완료라는 소리야. 이걸 우리는 기준 시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럼 기준 시점 그러면 두 가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면 그 날짜리가 그날이 언제인데 가격조사 완료일.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 볼래요? 동그라미 2번 가격조사 완료일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 뭐가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 1월 3일 날 의뢰를 딱 받았는데 1월 3일 날 의뢰인이 와서 의뢰를 하면서 평가해 주세요 그랬다고. 그럼 그때 원칙적으로 기준 시점이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안 정해지지. 가격조사를 끝내야 되니까. 가격조사를 끝내야만이 기준 시점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게 원칙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지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기준 시점을 2021년 8월 30일 날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날짜로. 그 미리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미리 정해. 그럼 이렇게 미리 정해지면 무조건 이 날짜를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끝내야 돼. 그러면 평가사가 이 날짜로 그러니까 작년 8월 30일 날 가서 이걸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칙은 여러 번 나왔지만 이 예외 부분은 지금 쟁점을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봐요. 그 미리 정해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리 안 정해지는데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는 그 날짜를 무조건 기준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할 수 있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가격 조사가 안 되면 미리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날짜에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할 수 없다. 다시. 여러분 눈빛 안 좋아? 어제 왜 세번 늦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기준 시점이 나오면 가격 조사 완료일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다르게 나오면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거 나오고 근데 이제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다만 미리 정해진 경우 이렇게 나온다고. 그 미리 정해진 경우는 무조건 그 날짜를 기준점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날짜가 미리 정해졌는데 그러면 작년에 정해졌는데 작년 8월 30일에 정해졌는데 평가사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작년 8월 30일 날 가서 작년 데이터 가지고 가격 조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날짜로 가서는 도저히 가격 조사가 안 된다. 그러면 기준점을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가 나오는데 미리 정해진 경우는 두 가지야. 과거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하는 평가를 소급 평가라고 한다고. 소급 평가. 그러니까 소급 평가는 과거의 일정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의뢰인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한다고. 요거 지금 그린벨트에 속했는데 내년 6월 30일 날 2023년 6월 30일 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정확한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6월 30일 날 그 날짜를 기준해서 평가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이 되는 거라고.
미래 특정 시점. 이렇게 미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평가를 뭐란다? 기한부 평가라고 한다. 여기 현황 평가는 아까 배웠던 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이 6조에 나왔던 거 있는 그대로. 그러면 이용상황 및 공법상 자료를 받는 대로 한다. 그러면 조건부 평가는 조건을 붙여서 평가한다. 이건 다 배웠다고. 자, 요 기준 시점은 왜 필요하냐?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고 봐요. 여기 도로 신설 계획이 나오든 말든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그럼 굳이 기준 시점을 정할 필요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시점. 그게 기준 시점인데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다를 변동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 변동의 원칙이란 말이 없으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없다면 이 말은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치 않다는 거야. 그럼 기준 시점이 필요한 원칙은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감정평가의 분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예전에 나왔던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봐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공인평가가 뭐냐, 공적평가가 뭐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인평가가 뭐냐, 공적평가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합격하면 중개하시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죠. 그럼 이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한다고. 그럼 공인평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주체에 따른 평가다. 그러니까 자격을 부여받은 주체가 감정평가사들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했다. 그것을 공인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적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국가가 와서 평가하는 거야. 국가가. 구청에서 시청에서 와서 평가하는 거. 이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공적 주체가 하는 거라고. 그럼 공적평가는 그 나라는 감정평가사 제도가 없는 거라고. 독일 같은 경우 그래요. 독일은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국가가 가서 이 보상액을 산정한다고. 국가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공인평가와 공적평가 차이점은 우리 시험은 이제 공적평가는 한 번도 안 냈고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말한다? 공인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2번 나와요. 이거 2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토지를 이 토지가 경매돼 경매. 법원에서 경매 처분하는데 법원에서 경매할 때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할 때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한다고. 그것을 경매평가라고 그래. 그럼 경매평가할 때 실제 시험입니다. 그렇게 세무서에서 평가사가 법원 경매평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법원 경매평가를 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면서 이 평가는 공인평가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 평가는 공인평가다. 옵니까 없습니까? 헤이. 평가사가 평가했다죠. 평가사가. 요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격받은 주체가 평가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좋아. 그러면 여기다가 세모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다. 이건 뭡니까? 공인평가.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그럼 공인.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죠. 이게 무슨 평가? 공인평가. 그래서 우리 시험은 예전에 2번 냈다고 이거 공인평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중개했다. 그럼 공인중개라 한다고. 근데 자격 없는 사람이 한 중개는 공인중개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야. 그다음에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필수적 평가라 한다.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떤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액을 산정해서 보상평가를 반드시 한다는 소리야. 그다음에 경매할 때도 반드시 평가돼. 법원에서 부동산 경매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고. 이것을 필수적 평가. 세금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임의적 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임의적 평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의적 평가가 나온 게 아니라 필수적 평가가 2번인가 예전에 한 25, 6년 전에 2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법정 평가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럼 어떤 토지가 수용되는데 근데 법에 정해지지 않고 평가사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럼 평가사마다 보상액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보상평가 같은 게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것은 법에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것을 법정평가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 정도. 제가 여기 감정평가 분류에서 마지막에 지금 했던 것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감정평가 규칙 5, 6, 7조 이 세 개는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준 시점 정리하고 됐나요? 예. 자, 그래요. 자, 고생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힘들어 죽겠네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 하던 말은 하고 가야지. 야, 봅시다.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하고 6일 날 해서 감정평가는 계산 문제 빼고는 거의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충분히 되니까.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예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OX? O. 법의사. 그럼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예가치. 2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 및 공포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OX? O. 현황 기준 평가. 3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처를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에 용도상 불가분이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괄해서 할 수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있다 옳은 말, 없다 틀린 말. 4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구분해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옳은 말, 없다 틀린 말. 있다. 5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날로 이게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용어정의 여기까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말한다. OX? O.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 제9조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놓은 거야. 그럼 5번 질문 OX? O. 가격조사 완료일. OX? O. 이렇게. 됐죠? 이 정도.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